모세 논평 아자! 안녕하세요. 모세TV의 최모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보수야권 대선 후보군 전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수야권 대선 후보군 인물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릴 건데요. 오늘 다룰 인물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한 인물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점은 각 인물에 대한 설명은 객관적으로 설명할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957년 4월 15일에 태어났고 대한민국의 제63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법조인으로 제44대 국무총리에 올랐고 2016년 12월 9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였습니다. 1981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2년 12월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시보로 시작했습니다. 2011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뒤 2011년 9월 9일부터 2013년 1월까지 대한민국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과장과 서울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공안검사로 활약하였으며 공안수사의 교과서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해설을 저술해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2013년 제63대 법무부 장관이 되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 이석기 사건 수사와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석기 사건 조사하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 놓은 분이 바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입니다.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무변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 변호사 제도를 신설하였는데 시행 초기에는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시행 자체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계속 제도를 보완하여 대한민국의 전체 무변촌 1412곳에 마을 변호사 1455명을 배치하였습니다. 2015년 5월 제44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어 2015년 6월 18일에 취임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되어 2017년 5월 9일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2017년 5월 5일 대선 후 바로 사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사표를 제출하였고 5월 11일에 사표가 수리되었습니다. 사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했을 때 방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도 국무총리가 될 뻔했는데 온갖 방해 때문에 결국 총리가 되지 못했죠. 황교안 전 국무총리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사표를 제출한 이유가 아마 제 생각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밑에서 일하기 싫어서 그랬을 것이라는 저의 추측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경제학자 출신인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다시 한국개발연구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전공은 기업 결합과 독과점 방지, 경쟁 정책 등을 다루는 산업조직론입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해창 한나라당 총재가 유승민을 정계에 입문시킨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총재이자 유일역 대권 주자였던 이 전 총재의 경제교사로 정치권에 입문하였고 원해임에도 당 싱크탱크의 수장인 여의도 연구소장을 맡는 등 이회창 총재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박근혜의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원주 친박으로 분류되었었습니다.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대립했던 제77대 대선 한나라당 경선 당시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캠프의 정책 메시지를 담당하는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2011년에는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표 최고위원에 당선된 사람은 홍준표 후보였고 유승민 후보는 친박계의 지원을 받아 2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머니투데이 국회 출입기자들의 평가에서 여러 번 최상위권에 올랐습니다. 2015년 국정감사 총결산에서 유승민 후보는 북한 핵미사일 방어체계부터 KF-X 등 무기 개발 사업 문제, 방산비리, 공정한 장병 보상 문제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는 촌철살인의 질의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승민은 원내대표 활동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과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갈등의 주요 원인은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 변경토록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유승민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갈등을 빚게 됐습니다. 2015년 5월 28일 공무원 연금 개혁안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국회법 개정안이 연기되자 청와대는 극도로 반발했습니다.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상급 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정치적으로 선거를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이라며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판했습니다. 6월 29일 날 새누리당 지선 의원 20명은 청와대와 친박계를 향해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한 사퇴 압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8일 유승민은 원내대표직을 사퇴하였고 그날 새누리당이 의원총회에서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권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유 의원은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20대 총선에서 친박계에 의해 공천이 배제되자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였고 옥새 파동으로 인해 새누리당 후보가 출마하지 못한 대구 동구을에서 75.7%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2016년 6월 16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복당했습니다.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새누리당 내 비박 세력을 유승민이 이끌었습니다. 11월 초에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탄핵 주장에 대해 반대하면서 하야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으나 이후 11월 말에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결렬될 시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 의사만 밝히면 탄핵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 간의 입장차가 있었으나 비주류 의원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는 유 의원의 입장대로 여야 간 합의 결렬 시 탄핵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탄핵 표결 하루 전에는 검찰의 공소장을 읽는 저는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며 어떤 비난도 책임도 피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 계산 없이 오로지 정의가 살아있는 공화국만을 생각하면서 탄핵 소추안 표결에 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승민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것 때문에 탄핵 이후 유승민을 비롯한 비박계는 친박계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12월 21일 친박계 의원 50여 명이 모여 만든 혁신과 통합연합에서는 보수의 분열을 초래하고 당의 분파 행위에 앞장서며 해당 행위를 한 김무성, 유승민 두 의원과는 당을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유 대표는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 탈당을 결심하였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11월 27일 김무성 등 타 비박계 의원들과 함께 새누리당은 집단 탈당해 개혁 보수신당 창당을 선언하였고 2017년 1월 24일 바른정당을 창당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19대 대선 출마를 하고 그 바른미래당 경선 과정에서 남경필을 이기고 바로 19대 대선 후보로서 TV 토론을 하게 됐는데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인용으로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이 결정된 후 당내 19대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남경필 후보와 겨루었습니다. 당시 바른정당 대선 후보 경선은 스탠딩 토론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미국 대선 토론회처럼 서 있는 상태에서 유 후보는 남 후보는 모병제, 사교육 폐지, 증세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펼쳐 호평을 받았습니다. 당내 경선 결과 유 후보가 62.9%의 득표율을 얻어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대선을 앞둔 토론에서도 유승민 후보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유 후보의 선전 이후 바른정당은 4월 11일 선관위에 끝장 토론 도입을 요청하였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조국 서울대 교수도 표현과 전달력에서 유승민 1위, 문재인 후보님 미안합니다 라고 평했습니다. 4차 토론에서도 유승민 후보는 경제와 국방 문제에서 전문성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아 중앙일보 라이브 팩트체크팀의 4차 TV 토론 평가에서 A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토론회에서는 선전했어도 지지율은 거의 오르지 않았고 당내에서 타 후보와 단일화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승민 후보는 단일화, 사퇴 등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대선 후보를 뽑아놓고 처음에는 반기문으로 흔들더니 다음에는 낮은 지지율이 이런 문제로 그렇게 흔든다. 벌써 몇 사람째인가? 라고 당내 단일화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결과 유승민 후보는 6.8%의 득표율로 5명의 후보들 중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안보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한마디로 무능이라고 규정하면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 우리는 전쟁에 완벽하게 대비해야 한다. 북의 대화를 구걸하면서 코리아 패싱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드 배치, 복무 기간 단축 중단 등을 요구했다. 공공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에 대해 성장 정책이 아니라 복지나 노동 정책이다. 복지를 늘려면 성장이 이뤄진다는 허황된 생각이라면서 소득 주도 성장론을 환상, 어리석음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금품수수 의혹으로 인한 이해운 대표의 사퇴 이후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주고 자강파와 통합파로 분열됐습니다. 유승민을 중심으로 한 자강파는 낡은 보수와 절연한다는 창당 정신을 앞세워 유승민 비대위 체제를 주장하였고 김무성을 중심으로 한 통합파는 문재인 정부 견제를 위한 보수 통합을 주장하며 유승민 비대위 체제에 반대, 주호영 권한대행 체제를 지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김무성이 이끄는 통합파 9명은 결국 바른정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고 유승민 의원은 끝까지 바른정당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13일 유 의원은 바른정당 전당대회 출마해 56.6%의 득표율로 바른정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바른정당을 지키겠다, 개혁 보수의 창당 정신, 그 뜻과 가치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의 바른정당과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합쳐져서 바른미래당이 출범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는 안철수 대표와 함께 지난 8개월의 혼선은 집권 세력이 얼마나 무능하고 오만한지 확실하게 보여줬고, 낡고 부패한 보수 야당은 반성도 책임도 비전도 없이 대한 세력으로서 조금도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을 비판하고 대한 정치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으며 통합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 2월 13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하여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이 출범하였으며, 유승민은 박주선과 함께 바른미래당의 초대 공동대표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제7회 전국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 참패하였고, 2018년 6월 14일 유승민 의원은 개혁보수의 길이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 국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히며 대표직을 사퇴하였습니다. 유승민의 정치 철학을 보면 공화주의를 내세우는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유 의원은 경제위기와 정치적 역할을 주제로 한 성균관대학교 강연에서 절망의 시대에 공화주의 이념을 기초해 따뜻한 정의로운 보수를 지향하는 보수혁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화주의에 대해 유 의원은 공공선을 담보하는 법의 지배 안에서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에게 예속되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시민적 독성을 실천하는 정치 질서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한 공화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의라고 하면서 국가와 시민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공적 이익의 측면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차기 야권 대선 후보 선호도 1위를 차지했었는데, 그 1위 자리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차지하였고, 현재는 차기 야권 대선 후보 선호도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961년 1월 4일에 태어났고,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제16대 국회의원과 제33과 33대 서울특별시장을 역임한 정치인입니다.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한 후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16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에 출마하여 정계에 입문하였습니다. 제16대 국회의원 시절 4년 연속 시민단체 주관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고, 정치개혁 특위 간사를 맡아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목적으로 한 소위 오세훈 선거법으로 불리는 세계정치관계법 개정을 주도하였습니다. 2006년 서울시장에 당선되어 2011년까지 서울특별시장을 연임하여 창의시정과 디자인서울을 주요 정책으로 하면서 청렴도 향상, 강남북 균형 발전, 복지정책 희망드림 프로젝트, 대기환경 개선 등에 주력하였고, 다산 콜센터와 장기전세 주택 시프트를 도입하였습니다. 2011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며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에서 주민투표를 제한하고 투표율이 미달되자 시장직을 사퇴하였습니다. 바른정당 상임 고문을 지내다가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반대하여 2018년 2월 5일 바른정당을 탈당했습니다. 우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시절 때 한 일을 보자면, 서울시장 일기 때는 창의시정, 디자인 서울과 도시 경쟁력 제고, 강남북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 지방자치단체 최초 특별훈령 발표, 복지 정책과 120 다산 콜센터 도입,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 도입과 주택 정책, 친환경 도시와 대기질 개선 및 녹지 확충, 서울시 역사상 최초 청렴도 1위와 조직 개편, 수도권
대중유통, 통합요금 및 환승제 실시, WCIT 최우수상 수상과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출범 등으로 꼽히고요. 그리고 서울시장에 재선됐을 때는 꼬마버스 타요를 도입했고 지금도 서울 시내에 타요버스가 돌아다니죠. 바로 그게 오세훈 시장이 한 업적입니다. 그리고 서울 바이오펀드 조성, 세계 최초 4년 연속 UN 공공행정상 수상, 수혜와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수혜부터 살펴보자면 2011년 7월 서울에 폭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혔는데 오세훈의 디자인 서울이 원인으로 제기됐습니다. 빗물을 지하로 보내는 빗물 바지가 1m는 돼야 하는데 대부분 40cm이고 이마저도 관리가 안 돼 오물이 끼어 악취가 나며 디자인에 신경을 쓰다 보니 구멍이 좁아져서 피해를 불렀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보도블록과 간판에 디자인을 도입한다며 디자인 거리와 르네상스 거리에 2,133억 원을 투입했으나 30곳의 디자인 거리 중 26곳은 물 빠진 기능이 거의 없는 화감 환석을 사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여기서 수혜라는 것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디자인에만 신경 쓴 끝에 폭우에 대비하지 못했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있었는데 한나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무상급식을 시행 중에 있었으나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및 광노현 교육감은 보편적 복지를 위한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8%에 불과한 무상급식 대상을 30%로 확대하고 2014년까지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선택적 복지를 제시하였는데 2011년 1월 6일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장직권으로 오전 0시 30분에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단독으로 무상급식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러자 이 무상급식 논란 때문에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시작되었는데 이 결과는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의 최종 투표율은 25.7%로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3%에 미달하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하위 50% 지원 정책은 폐기되고 광노현과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8월 26일에 사퇴했습니다. 바로 이게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금은 야권 차기 대통령 선호도 5위에 있습니다. 이 자료의 출처는 위키백과인데 모든 위키가 그렇듯이 100% 객관성을 가진 곳은 없습니다. 모든 위키에서는 그 주관성이 어느 정도 담겨져 있죠. 하지만 위키백과가 제가 보기에는 비교적 객관성이 있다 생각돼서 위키백과를 참고한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설명한 인물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제 주관성은 없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모세 논평 5에는 보수 야권 대선 후보군 후편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힘입니다. 으쌰!